안녕하세요. 어, 저희는 원핸드 조입니다. 그, 이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에 대해서 어,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이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은 이제 피처 셀렉션과 피처 익스트랙션으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저는 디멘셔널리티 리덕션과 이제 제네틱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차원이 증가할수록 데이터 간의 이제 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희소한 구조를 가지게 되고, 또 이제 모델의 예측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데이터셋 구성을 위해서 차원 축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예. 어, 이 차원의 저주는 이 동등한 설명력을 받기 위해서 변수가 증가할 때 필요한 개체 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 이 이 데이터가 증가하면서 이 학습 데이터 수가 차원 수보다 좀 적어져서 이제 또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차원이 증가할수록 변수가 좀 증가하고 개별 차원 내에서 학습할 데이터 수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의 차원은 매우 크더라도 내재된 이 차원은 원래 차원보다 좀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차원의 저주의 문제점은 변수가 증가할수록 이 전체 데이터 관점에서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예측 모형의 성능 저하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행위여도 열의 개수가 좀 많아질수록 학습이나 적용의 계산 복잡도가 높아져서 인식 속도가 느려집니다. 또한 동일한 일반화 성능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숫자의 개체 수가 필요해집니다. 따라서 이 차원의 저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을 활용하여 명시적으로 선택하고 목격함수 자체의 regularization term을 선호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제 정량적인 축소 테크닉을 사용하여 원래 가지고 있던 변수의 개수보다 좀 줄이게 됩니다. 차원 축소의 배경으로는 이제 이론적으로 변수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모델의 성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변수 간 독립성이 가정된 상황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변수 간의 일정성 그리고 독립성 가정에 위배되고 노이즈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수의 수가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모델의 성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원 축소의 목적은 일정 변수의 부분 집합을 찾고 모형에 대해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최소한의 적합한 변수 집합을 찾는 것입니다. 차원을 이제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특정한 학습 알고리즘이 개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슈퍼바이스드 방식과 언슈퍼바이스드 방식으로 나뉩니다. 슈퍼바이스드 방식 먼저 설명드리면, 슈퍼바이스드 방식은 데이터 마이닝이나 머신 러닝 모델이 사용돼서 이제 변수 선택 과정에서 깊숙하게 개입합니다. 이게 피드백 루프가 돌아가는 방식, 그리고 동일한 데이터라도 적용되는 예측 모델에 따라서 축소된 차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unsupervised 방식은 이제 비교적 그 축소된 이제 차원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예측 모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특정한 한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원래 변수를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이제 피드백 루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그 이제 차원 축소 기법은 변수 선택과 이제 변수 추출로 나뉩니다. 변수 선택은 원래 그 변수 집단으로부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소수의 변수들을 선택합니다. 그중 이제 필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제 피처들을 걸러내고 통계적인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피처들의 이제 상관관계를 알아내고 적합한 피처들만 선택하여서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래퍼는 이제 예측 모델을 사용하여서 피처들의 부분 집합을 만들어 계속 테스트하여 최적화된 피처들의 집합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변수 추출은 이제 차원을 축소시키면서 의미 있는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 변수 집단보다 이제 효율적인 적은 수의 새로운 변수 집단으로 변환하고 머신러닝 모델의 독립적인 성능 지표가 추출된 변수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은 max variation, max distance info, reveal law, linear structure로 나누어지는데 max variation은 그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즉 이제 PCA 그리고 max distance info는 multi-dimensional scaling MDS, reveal non-linear structure는 이제 LLE, ISOMAP 그리고 TSNE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원 축소의 변수 선택 과정에서 첫 번째 기법은 이제 전역 탐색 기법입니다. 변수 선택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가능한 변수들 중에 일부분의 유효한 변수를 찾아내는 것인데 가장 단순하게 보면 가능한 모든 조합에 대해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완전 탐색 방식이 가장 좋은 점은 항상 이제 글로벌 옵티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이제 모든 특성 조합에 대해서 모델을 시험하기 때문에 로컬 옵티멈 즉 이제 지역 최적점에 이제 빠질 우려가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 탐색을 사용하면 그 예를 들어 이 옆에 경우에 보시면 이제 세 개의 특성을 기준으로 탐색을 사용했을 때 2의 3승 빼기 1로 이제 7개의 모델이 평가되었습니다. 이게 결국 특성의 개수에 대해서 좀 지수적으로 증가하므로 특성의 개수가 늘어나면 이제 모델 평가 횟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완전 탐색은 최고의 그러니까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차원 축소의 이제 변수 선택 과정에서 두 번째 기법은 전진 선택법입니다. 전진 선택법은 설명 변수가 이제 하나도 없는 모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가장 유의미한 변수를 하나씩 이제 추가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한번 선택된 변수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매 단계마다 이제 가장 성능이 좋은 특성을 선택한 뒤에 유의미한 성능이 없을 때까지 이 과정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정에서 세 번째 기법은 후진 소급 기법입니다. 그 모든 이제 변수를 사용하여서 구축한 모델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이 변수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한번 제거된 변수는 다시 선택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 특성을 제거했을 때 이제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선택하며 유의미한 성능 저하가 나타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제 차원 축소의 변수 선택 과정에서 마지막 네 번째 기법은 단계적 선택법입니다. 이 단계적 선택법은 전진 선택법과 후진 소급법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는 변수 선택 기법입니다. 이 한 번 선택된 변수가
이유 과정에서 제거되거나 제거된 변수가 이유 과정에서 재선택될 수 있습니다. 선택된 변수의 총 수는 증가와 감소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 전지선택법, 후진소거법과 같은 두 방법보다는 오래 걸리지만 최적의 변수 조합을 찾을 확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차원 축소의 변수 선택 기법 중에 유전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전 알고리즘은 이제 생물의 번식을 묘사한 이제 진화 알고리즘으로서 이 최적화에 사용되는 메타 휴리스틱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전진 선택, 후진 속어, 단계적 선택법보다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알고리즘은 다친애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 이제 시행착오 방법을 사용할 때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유전 알고리즘은 이제 우수한 유전자는 생식을 통해 다음 세대에서도 잘 발현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이 유전 알고리즘의 세 가지 핵심 단계로는 선택, 교배, 돌연 변이가 있는데 선택은 이제 현재 가능 해집합에서 우수한 해들을 선택하여 다음 세대를 생성하기 위한 부모의 세대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배는 선택된 이제 부모 세대들의 유전자를 교환해서 새로운 세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돌연 변이는 이제 낮은 확률로 변이를 발생시켜서 로컬 옵티멈에서 글로벌 옵티멈으로 탈출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알고리즘의 단계를 설명해 보면 1단계는 염색체 초기화 및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하고 2단계는 각 염색체의 선택 변수별 모델을 학습하고 3단계는 각 염색체의 적합도를 평가합니다. 그 이제 4단계는 우수 염색체를 선택하고 5단계에선 다음 세대의 염색체를 생성하고 6단계는 최종적으로 변수 집합을 생성합니다. 이 유전 알고리즘의 1단계에서 우선 이 염색체 인코딩을 하는데 이제 염색체 인코딩 방식은 이제 과업에 따라 다른데 이 변수 선택할 때 이진 인코딩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0은 이제 0에 해당하는 위치의 변수들은 모델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1은 이제 모델링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이제 특성 그리고 이와 연결된 인코딩 값들은 유전자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화 단계에서는 그 이후 알고리즘에서 사용할 도구를 하이퍼 피라미터로 설정하여 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이퍼 피라미터는 몇 개의 이제 크로모점으로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포퓰레이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목적 함수에 해당하는 피트니스 펑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교배 방식 크로스오버 메커니즘을 설정합니다. 이 네 번째는 돌연변이 비율을 설정하고 이제 종료 기준을 설정하면 이 모든 설정이 완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종료 기준은 피트니스 함수값이 유의면 상승을 결정하는 임계값 또는 그 GA 오퍼레이션의 최대 반복 횟수로 설정합니다. 이 크로모점은 이진 벡터 형태이지만 이를 만드는 과정인 population initialization은 각 값에 이제 랜덤 값을 부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0,1, 0,1 이 범위 내에서
임의의 값을 각각 염색체 유전자에 부여한 뒤에 컷오프 값을 기준으로 이진 벡터로 변환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임의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염색체 유전자 알고리즘의 이제 2단계는 모델 학습입니다. 이 모델 학습 단계에서는 각 염색체에 담긴 정보 이제 해당 변수를 이제 모델링에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활용하여서 염색체 수만큼 모델을 학습합니다. 설정된 이제 크로모즘에 따라서 각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적합도 평가입니다. 각 이제 적합도 평가에서는 각 염색체 정보를 사용하여서 학습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합니다. 적합도 함수는 이제 염색체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 그리고 높은 값을 가질수록 이제 우수한 염색체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적합도 평가의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두 염색체가 동일한 예측 성능을 나타낼 경우 적은 수의 변수를 사용한 염색체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두 염색체가 동일한 변수를 사용했을 경우 우수한 예측 성능을 나타내는 염색체를 선호합니다. 이 중 이제 랭크와 이제 웨이트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방법은 이후의 선택에서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랭크 이 순위 방식은 단순하게 좀 더 성능이 좋은 그런 등수를 매기는 방식이고 이제 웨이트 가중치 방식은 각각의 이제 크로노즘이 가지는 수치값을 전체 크로노즘의 수치값으로 나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4단계 이제 부모 염색체 선택 단계에서는 이제 현재 세대에서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염색체들을 부모로 선택하여 다음 세대의 염색체를 생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제 이 중에 이제 확정적 선택과 확률적 선택이 있는데 확정적 선택에서는 적합도 기준 이제 상위 N프로에 해당하는 염색체만 부모 염색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위 이제 염색체는 부모 염색체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률적 선택에서는 적합도 함수에 비례하는 가중치를 사용하여서 부모 염색체를 선택합니다. 모든 염색체가 이제 부모 염색체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으나 적합도 함수가 낮을수록 선택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확정적 선택과 확률적 선택을 나눠보면 확정적 선택은 상위 n프로만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방식으로서 만약에 n이 25이면 이제 8개의 크로모즘 중에 2개의 크로모즘만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열등한 축에 속하는 크로모즘은 선택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률적 선택은 가중치만큼의 이제 범위를 쌓아가면서 이 0.2의 1의 모두적 가중치 범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하고 싶은 크로모좀 개수만큼 이제 난수를 생성합니다. 그 아래 그림에서 이제 2개의 크로모좀을 선택하기 위해 2개의 난수를 생성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해당 난수가 속하는 범위의 크로모좀을 선택합니다. 이 방식은 이제 복잡하지만 모든 크로모좀을 선택 후보에 놓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5번째 크로스오버 뮤테이션 단계에서는 단계 중에 이제 교배에서는 앞 단계에서 선택된 이제 항상의 부모 염색체들이 서로 이제 유전자 정보를 일부 교환해서 새로운 저식 염색체를 생성합니다.
교배 지점은 최소 1개부터 최대 이제 n개 전체 유전자까지 가능합니다. 교배 지점을 이제 n으로 설정하였을 때 이제 아래와 같이 교배가 수행되는데 모든 이제 유전자 염색체가 이 교배의 대상이 되므로 특성마다 이제 난수를 생성하여서 컷오프가 미상인 유전자만 이제 교배를 수행합니다. 이제 교배 지점의 좀 개수가 많아질수록 자유도가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나 이제 교배 지점의 개수가 많아진다고 더 이제 좀 높은 성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돌연변이에서는 세대가 이제 진화하는 과정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인데 특정 유전자의 정보를 낮은 확률로 반대값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통해 돌연변이를 유도합니다. 돌연변이를 통해 현재 해가 최적해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너무 높은 돌연변이율은 유전 알고리즘의 수렴 속도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이 생성되는 각각 자식의 이제 크로모솜의 염색체마다 이제 난수를 부여한 뒤 설정한 값 0.01 이하의 난수가 나온 경우에만 해당 이 염색체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적의 변수 집합을 선정한 뒤 이 유전 알고리즘이 종료된 후 가장 높은 적합도 함수 값을 갖는 염색체의 인코딩된 변수 조합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적합도 함수는 세대 초기에 급격한 향상을 보이며 세대가 좀 진화할수록 향상률이 좀 둔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자식 세대가 나온다면 이제 교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냥 이 현재 시점에 나온 베스트 솔루션을 다음 세대까지 유지합니다. 네, 저는 이어서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해드릴 방법은 MDS라는 방법인데요. 머신러닝이 많은 알고리즘들은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정보를 고차원에서 벡터 형태로 저장합니다. 이 공간은 수백 혹은 수십만 차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그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차원 공간을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압축해서 시각화하는 인베딩 방법들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MDS를 설명드리겠다고 했는데요. MDS는 Unsupervised Learning의 방법 중에 하나고요. Un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것은 이제 지도학습이나 강화학습이랑 비교했을 때 input, 즉 입력값에 대한 아웃풋인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원의 축소나 군집화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MDS는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중에 하나로 거리 지표를 활용해서 차원을 축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멀티디멘셔널 스케일링인 MDS는 1964년에 제안된 매우 오래된 인베딩 방법입니다. MDS는 원 공간에서 모든 점들 간에 정의된 거리 행렬이 주어졌을 때 인베딩 공간에서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인 yi와 yj의 차이 그리고 거리 행렬 델타 ij 차이가 최소가 되는 인베딩 y를 학습합니다. 학습 데이터가 원공간에 벡터로 입력된다고 해도 x의 페어라이즈 디스턴스를 계산함으로 인해서 거리 행렬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MDS는 모든 점들 간의 거리 정보를 보존합니다.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고차원 공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차원 공간에 있는 점들 사이의 쌍별 거리는 실제 거리와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낮은 차원에서의 자료들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위치한다는 것은 비유사성이 높다는 뜻이고 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사성이 높다는 뜻이 됩니다. MDS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런 데이터들의 유사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변수값을 가지는 데이터들이 가까이 위치할 거기 때문입니다.
MDS는 거리를 구하는 방식에 의해서 매트릭 MDS와 넌 매트릭 MDS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 MDS는 데이터 간의 이동 시간이나 거리와 같은 수치 데이터를 사용해서 원 데이터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낮은 차원으로의 투영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넌 매트릭 MDS는 두 데이터 간 유사도 점수 또는 순위 데이터를 사용해서 거리의 랭킹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매트릭 MDS는 유클리디안 거리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거리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넌 매트릭 MDS는 결과들이 다시 스케일링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인해 더욱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다소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MDS는 데이터 간의 패턴을 확인하기 위한 시각화나 분류 또는 회귀 문제에서 차원 축소를 위한 전처리 단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DS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예시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체들을 대상으로 특성을 측정하게 되고 개체 간 유사성 또는 비유사성을 계산하게 됩니다. 거리 행렬이 주어진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때 MDS에서는 유사성이 아니라 비유사성 측정 방법인 거리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유사성의 경우에는 이 대각선 원소의 값을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거리 행렬은 호주의 이제 4개의 도시 사이의 거리를 킬로미터 단위로 표시한 겁니다. 이 거리 행렬을 사용해서 도시 간의 거리를 보여주는 지도를 재구성하기 위해 2차원 공간상에 이렇게 개체를 표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S트레스라는 값을 사용해서 최적 위치의 적합성을 측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DIJ는 점 I부터 J까지의 실제 유클리디안 거리고 DIJ 햇은 MDS에 의해서 추정된 거리입니다. MDS 추정값은 지리 지도랑 달리 위나 아래 또는 이제 북쪽과 남쪽의 개념이 없습니다. 지도에 나타나는 실제 방향, 즉 위, 아래는 완전히 임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좌표 조정을 통해서 원 데이터와 유사하게 보정할 수 있습니다. MDS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점들 간의 거리 정보의 중요도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점들 간의 거리 정보보다 멀리 떨어진 점들 간의 거리 정보의 영향력을 더 이제 크게 받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원 공간에서의 데이터가 5만큼 차이 나고 또 이제 100만큼 차이가 났을 때 인베딩 공간에서의 오차로 인해서 이 5만큼 차이 난 것도 5만큼 더 차이가 나게 되고 100만큼 차이 난 것도 5만큼 더 차이가 난다고 하면 실제로는 이 5만큼 차이 난 것에서 5만큼 더 차이가 나는 게 영향이 더 크겠지만 이 MDS에서는 그 두 개의 차이를 동일하게 가져가게 되고 동일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가까운 점들 간의 위치를 제대로 맞추는 데 실패하게 되고 또 고차원 공간에서의 거리는 가깝다라는 정보를 제외하면 대부분 차별성이 없는 무의미한 큰 값일 가능성이 높지만 MDS는 이런 무의미한 정보에 집중해서 고차원에서의 이제 원공간의 가까운 점들 간의 구조를 보존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MDS는 고차원 공간의 시각화에 적합한 방법은 아닙니다. MDS에서의 2D 그래프는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래프 유형인데요. 그렇지만 이 2D 그래프는 왜곡될 수 있고 또 이제 유사점이나 거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의 차원을 3차원이나 뭐 그 이상으로 늘릴 수 있겠지만 MDS의 목표가 복잡한 행렬을 단순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차원의 증가는 이제 그 목적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방법은 아이소맵입니다. 앞선 MDS 예시에서 가까운 도시들 간의 이동 거리를 유클리디안 거리로 계산해서 2D 그래프상에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나 이제 아까 그 호주 내에 있는 가까운 도시들 간에는 그 방법이 이제 의미가 있지만 서울과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처럼 아주 멀리 떨어진 도시 간의 이동 거리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는 정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시들은 지구의 지표를 따라서 휘어진 공면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소적으로는 평면이지만 비선형 구조를 가지는 점들에 대해 리얼리스트 네이버 정보를 이용하는 인베딩 방법이 아이소맵입니다. 아이소맵은 2000년에 LL이라는 방법과 함께 사이언스 저널에 게재됐는데요. 다차원 스케일링인 아까 MDS 또 이제 주성분 분석인 PCA의 확장 버전이자 두 방법론을 결합한 걸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PCA와 MDS의 특징을 결합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점 사이의 측지거리, 즉 geodesic distance를 유지하는 더 낮은 차원의 인베딩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측지거리란 두 측점 사이의 타원의 세면을 따라 이루어진 거리를 말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이제 국소적으로는 이렇게 짧은 영역을 잡았을 때 국소적으로는 평면이지만 이렇게 타원 세면을 이루고 있는 이런 형상을 이제 매니폴드라고 합니다. 그림상에 이 두 점을 예시로 봤을 때 이 두 점은 유클리디안 거리로는 매우 가깝지만 실제 측지거리를 구할 경우에는 이 색깔이 나타내는 의미만큼 멀리 떨어져 위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아이소맵 알고리즘은 두 점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가 실제 매니폴드 상에서 이제 도달 가능한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두 점 간의 실제 특징을 반영하는 거리 정보를 사용해서 효과적인 차원 축소를 추구합니다. 아이소맵 알고리즘은 이제 인베딩 차원의 수와 이 네이버 사이즈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 사이즈는 선택할 때는 보통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연결함으로써 얻는 그래프가 연결되는 가장 작은 K, 입실론을 선택하고 연속적으로 이거를 증가시키면서 모니터링합니다. 만약 이웃 사이즈가 너무 작다면 측지거리는 잘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립된 형상처럼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요. 반면에 이웃 사이즈가 너무 크다면 그래프 내에서 잘못된 연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소맵 프로세스는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원 공간에서 각 점들의 그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탐색한 후에 니어리스트 네이버 그래프를 만듭니다. 이 그래프에서의 최단 경로로 점들 간의 거리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보존하는 인베딩 공간 Y를 학습합니다. 아이소맵은 고차원 공간의 시각화보다는 그 매니폴드 공간의 시각화를 위해서 이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니어리스트 네이버의 개수에 매우 민감합니다. 또 그래프로 연결되지 않는 점들 간의 거리는 무한대가 되고 연결되지 않는 부분 공간들은 인베딩 결과 상으로 봤을 때 서로 겹칠 수도 있습니다. 아이소맵은 큰 데이터에 대해서는 스케일링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실제 매니폴드가 컨벡스한 볼록한 형태가 아니고 구멍을 포함하거나 또 너무 많은 커브를 가지는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그래프에서 이 타원 형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인 지름길을 택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아이소맵은 저차원으로의 최근접 이웃의 정보는 잘 가져오지만 로퀄리티는 소실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LLE는 아이소맵과 함께 2000년에 발표된 방법인데요. 원 공간에서의 고차원에서의 리얼리스트 네이버 정보뿐만 아니라 이 로퀄리티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LLE는 원 공간에서의 리얼리스트 네이버의 정보를 웨이트 가중치를 활용해서 저차원에서의 로컬티를 유지시키면서 인베딩을 시도합니다. 인베딩 시에는 가중치가 반영된 원 공간의 데이터 간의 거리랑 인베딩 공간에서 가중치가 반영된 데이터 간의 거리가 모두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여기서 학습되는 WIJ는 원 공간에서의 점들 간의 관계입니다. 이는 마치 원 공간에서 모든 점들이 리얼리스트 네이버와 손을 꼭 잡고 이 손을 놓지 않고 2차원 공간으로 내려오는 것과 같은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정된 WIJ를 고정하고 이 정보를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인베딩 공간인 Y를 학습합니다. 이 그림은 LLE 논문에 기재된 사람의 얼굴 표정 사진을 인베딩한 결과입니다. 매우 많이 찡그린 얼굴 주변에는 이제 조금 덜 찡그린 얼굴이 있고 그 이웃과 이웃에 잘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 웃는 또 더 많이 웃는 그런 얼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LLE는 이처럼 이웃 간의 구조를 보존함으로써 이렇게 선처럼 그 비슷한 특징을 선처럼 있는 이런 형태로 인베딩이 됩니다. LLE의 작동 원리는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이제 N차원을 가진 고차원의 그 M개의 데이터셋의 각 데이터 포인트 GI에 대해서
GI와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유점인 GZ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XI랑 XZ라고 설명해도 되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스텝 1에서 선택한 각 데이터 포인트 XY와 이제 XI에 가까운 K개의 이유점들, XJ는 매니폴드 상의 로컬리 리니어 패스 상에 있거나 이제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해당 데이터 포인트 XY와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들 XJ로부터 XI를 가장 잘 리컨스트럭션하는 가중치 WIJ로 구합니다. 스텝 2에서 구한 가중치 WIJ는 데이터 포인트 XY와 이웃점 JI 간의 아까 말씀드린 로컬리 리니어 패스, 지역 선형 관계를 나타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최대한 보존되도록 데이터를 아까 말한 고차원 n차원 이하의 정수인 이제 스몰 n 차원 공간으로 매핑합니다. 이때 yi 인베딩 공간에서의 xi겠죠. yi를 이제 스몰 n 차원 공간산의 yi 상이라고 한다면 yi와 이 스몰 n 차원 공간에서 이웃점들 yj에 대해서 리컨스트럭션된 yij 그다음에 yj의 서메이션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y를 찾는 최소화 문제가 됩니다. 이처럼 LLE는 MDS나 이제 아이소맥과 다르게 로컬리티의 정보를 보존합니다. 그러나 로컬리티 외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얼리스트 네이버의 값에 매우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스트럭처와 상관없이 직선형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직선형으로 늘어선 인베딩 공간으로 학습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TSNE는 앞서 설명드린 방법들의 단점을 보완하여 지역적인 구조를 잘 잡아내는 동시에 글로벌적인 특징도 놓치지 않는 인베딩 방법입니다. TSNE는 비슷한 데이터는 가까이, 비슷하지 않은 데이터는 멀리 떨어지도록 차원을 축소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시각화에 많이 사용되고 특히 고차원 공간에 있는 데이터의 군집을 시각화할 때 사용합니다. 고차원 공간의 벡터를 저차원으로 압축해서 시각화할 때 중요한 정보는 가까이 위치한 점들 간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공간을 이해할 때 전체를 한 번에 인식하지 않고 지구의 지도를 볼 때도 특정한 지역에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을 기준으로 주변국의 위치를 살펴본다면 한국의 우측에 일본이, 그다음에 좌측에 중국이, 또 북쪽에 러시아의 남부 일부가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한국과 인접한 정보들을 집중하고 해서 그 500km 정도 떨어진 이 지역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남아메리카의 브라질이 한국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또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모두 대략 이제 남서쪽 방향에 어딘가에 있다는 정보면 충분합니다. 또 이제 유럽 쪽 나라들은 이제 서쪽 혹은 서북쪽 방향 어딘가에 있다는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이 멀리 떨어진 점들의 정보는 디테일하게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로컬리티는 제대로 보존이 돼야 됩니다. TSNE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SNE, 스토캐스틱 네이버 인베딩 방법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SNE는 N차원에 분포된 이산 데이터를 N 이하의 정수인 K차원으로 축소해서 거리 정보를 보존하되 거리가 가까운 데이터의 정보를 우선해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거리가 가까운 데이터 정보를 우선해서 보존한다는 점에서 LLE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LLE는 가까운 정도를 이제 true or false로 규정하는 것에 반해 SNE는 연속적인 확률 분포인 가우시안 분포로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고차원의 유클리디안 거리는 유사성을 나타내는 이 조건부 확률로 변환해서 사용합니다. 거리를 확률로 바꾼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 데이터를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이 파란색 점을 기준으로 할 때 양옆의 파란색 점은 기준점과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파란 점에게는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반면 기준점과 멀리 떨어진 이 주황색 점들에게는 낮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렇게 부여된 점수를 쭉 이어보면
기준점을 평균으로 갖는 정규 분포 형상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차원 공간에서 가까운 것은 저차원에서도 가깝게, 고차원 공간에서 먼 것은 저차원에서도 멀게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부 확률 기반에서 고차원의 두 데이터 포인트 i와 j 사이의 거리인 pi 기분 j와 pj 기분 i는 이 시그마가 다르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처럼 시그마가 다르기 때문에 값이 다르게 됩니다. 이 티스니에서는 둘 사이의 거리를 정의하는 확률을 이렇게 아래와 같이 대칭성을 부여해서 수정하였고, 이로 인해 최저가 속도가 빨라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방향에서도 동일하게 수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SNE에서 이제 티스니가 더 발전된 방향은 기존에는 가우시안 분포였던 거를 이제 T분포로 바꿔서 사용을 했다는 건데요. 고차원을 저차원으로 축소하다 보면 고차원에서 데이터가 많이 분포하는 구간에서 축소된 데이터들은 서로 많이 뭉치게 됩니다. 10차원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값들을 가진 데이터들이 2차원으로 차원 축소가 되면 거의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요 예시 그림처럼 이제 RGB 이미지에서는 보이는 요 핑크 하트가 흑백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분포가 고르게 퍼져 있는 구조가 유리하기 때문에 티스니에서는 거리 분포를 가우시안 대신에 T분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T분포는 가우시안 대비 헤비테일드 디스트리뷰션, 즉 일반적인 정규 분포보다 끝단의 값이 두터운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정규 분포 대신에 T분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유사도가 높은 관계의 경우에는 더 가까이 배치시키고, 유사도가 낮은 관계에 대해서는 더 멀리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T분포는 꼬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더 두터울 수 있도록 이제 그 T분포의 T분포에서 결정해야 되는 인자 중에 하나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1로 적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티스니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티스니는 고차원의 원 공간 X에서 가까이 위치한 점들이 저차원인 인비딩 공간 Y에서도 가까이 위치할 수 있도록 로 퀄리티를 보존하면서 차원을 축소합니다. 고차원 공간에서 가까이 위치한 점들의 정보는 확률로 정의됩니다. 이는 스토캐스틱 프로버빌리티 형식입니다. 이를 정의하기 위해서 기준점 xi에서 다른 모든 점들 간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인 xi-xj의 절대값, 요 거리를 계산하게 되고, 이 거리를 기반으로 xi에서 xj까지 얼마나 가까운지 확률 형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두 점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요 분자는 큰 값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그마 i는 모든 점 xi마다 다르게 정의됩니다. 두 데이터 포인트 사이에 시메트리가 확률값을 같게 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pj 기분 i와 pij 기분 j의 값을 평균으로 pij를 정의하게 됩니다. 결국 pij와 pji를 동일하게 만들어줍니다. SN의 원리는 고차원의 거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저차원의 모델을 찾는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차원에서의 시그마의 제곱이 2분의 1을 갖는 분포를 가정하면 저차원에서의 데이터 분포의 거리는 요 시그마 제곱이 빠진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SN의 학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우시안 분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T분포에 비해서 거리에 따른 확률값 변화의 경사도가 가파른 특징을 갖기 때문에 이 티스니에서는 이거를 T분포로 변환해서 이런 수식으로 변경합니다. 이 Q에 관한 이 저차원 확률인 Q에 관한 식이 이렇게 새롭게 정리된 후에는 이 Q도 마찬가지로 QI 기분 J와 QJ 기분 I의 평균값을 취함으로 인해서 QIJ로 통일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P와 Q가 계산되면 두 분포의 차이를 반영하는 코스트 펑션인 C를 컬빙-레이블럴 디버전스를 사용해서 정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스트 펑션이 최소화가 되는 저차원 공간상의 데이터의 위치를 그레디언트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학습의 목적은 고차원에서 데이터 포인트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분포 P를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저차원의 근사 분포 Q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P가 Q와 비슷한 분포가 되기 위해 두 분포 간의 이 코스트 펑션이 작아지도록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학습하고, 코스트 이 펑션은 P값과 Q값이 유사할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두 분포가 완전히 같아졌을 때 이 값은 0이 되게 됩니다. 아까 2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차원 공간에서 T분포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유사도가 큰 상태의 관계를 재현할 때는 저차원 공간에서 데이터 포인트를 더 가까이 배치합니다. 반대로 유사도가 작은 상태의 관계를 재현할 때는 저차원 공간에서 데이터 포인트를 더 멀리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티스니의 하이퍼 파라미터로는 임베딩하는 차원수, 그 다음에 이제 퍼플렉시티, 모멘텀 등이 있습니다. 이 퍼플렉시티 값은 이 표준 편차 값을 결정하기 위한 변수로, 이 값이 커질수록 이 클러스터의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퍼플렉시티가 커지면 시그마가 커지게 돼서 글로벌 스트럭처를 유지하려고 하고, 작게 지정할수록 시그마가 작아지면서 로컬 스트럭처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모멘텀은 학습 과정에서 이제 글로벌 미니멈이 아닌 로컬 미니멈에서 값이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입니다. 티스니는 특징을 추출하거나 데이터의 특징을 가시화하기에 아주 로버스트한 알고리즘입니다. 기존 PCA와 같은 선형 변화는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임베딩해서 가시화할 때 겹쳐서 뭉개지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티스니를 사용한다면 뭉개지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차원 임베딩을 T분포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SNE 방법과 같이 저차원 임베딩에서의 정규 분포를 사용해서 나타나는 이 클라우딩 프로블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하이퍼 파라미터의 영향이 적고 이상치인 아웃라이어에 둔감하며 퍼플렉시티를 활용해서 데이터 공간의 로컬 스트럭처와 글로벌 스트럭처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개수에 따른 연산량이 증가하고 또 높은 차원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차원 축소하기 때문에 차원 축소를 위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과 프리딕션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매번 돌릴 때마다 다른 시각화 결과가 나와서 학습에는 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저차원 임베딩 시에는 정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 왜곡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한계로 인해서 티스니는 학습을 위한 전처리 용도보다는 주로 시각화 툴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총 한 5개 정도의 그 차원 축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키워드를 바탕으로 요약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네틱 알고리즘에서는 키워드는 이 셀렉션, 그리고 크로스오버, 뮤테이션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MDS는 이 거리 정보, 디스턴스 매트리스를 활용해서 차원을 축소한다는 그런 특이점이 있고요. 아이소맵은 이 거리 정보, 단순한 거리 정보가 아니라 리얼리스틱 네이버의 거리 정보를 조금 더 반영을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 LLE는 리얼리스틱 네이버의 거리 정보를 반영할 때 가중치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로컬리티를 반영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티스니는 로컬리티를 반영할 때 글로벌 스트럭처까지 이렇게 보존하면서 차원 축소가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원 핸드족의 설명드리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